아, 드디어 자리를 옮겼어요, 편하게. 네, 네. 여러분 더 민주 힐링 캠프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저 의상 갈아입고 왔는데요. 저희 시작하자마자 바로 옆에 앉아 계신 분. 안민석 의원, 알고 있고요. 안민석 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안민석 의원님 하면은 어떤 단어가 생각나시나요? 저는 딱 네 글자. 국정농단. 국정농단? 추적자라고 음. 말할 수 있는데 왜 국정농단 추적자라는 그 별명이 붙게 되는지 좀 설명 가능하실까요? 그건 저는 모르죠. 저는 탐정 안민석. 이런 아, 별명이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사실 대한민국에서 이제 국정농단,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그 국정농단 하여튼 정말 대한민국 헌정사상 이래에 우리가 선출하지 않은 사람이 실질적으로 국정을 운영을 하고 음. 모든 인사나 중요한 것들을 좌지우지하는 핵심 인물로서 작용했다는 게 국민들한테 굉장한 충격이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끝까지 집요하게 파고들고 이 문제점을 제기해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변혁시켰던 계기를 만든 게 바로 안민석 의원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MZ 세대들한테 의원님은 어떤 이미지냐면요. 늘 국회의원인 것 같다. 왜냐하면 보세요. 의원님 지금 5선이시잖아요. 내리오선. 내리오선. 보세요. 지금 30살이라고 해볼게요. 청년이 한 명이. 그러면은 10살 때부터 지금 계속 국회의원직을 하고 계셔가지고 텔레비전 틀면 국회의원이라고 계속 봤던 사람이 벌써 수십 년째 보고 있기 때문에 저 어른은 계속 국회의원인가 봐. 이런 이미지를 좀 갖고 있는 것도 그렇습니까? 있어요. 네. 완전히 이제 뭐 적폐가 된 거네요. 아니, 그런 느낌 아닙니다. 근데 적폐라고 하기에는 너무 스윗하신 게, 사실 오늘 이 자리에 모시게 된 게, 저희가 처음 개국방송 준비할 때, 여기 응원차 이렇게 오셨었어요. 오셔가지고서, 나중에 한번 출연할게요 라고 쓱 지나는 말로 하셨었는데, 저희가 그거 안 놓치죠. 글쎄.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이제 전 변호사님이 진짜 연락이 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국정농단 추적자 거기서만 이미지가 끝나실 수 있는데 저는 하나 추가했을 때 의리의 남자 민주당 의리남 여러 전 추가를 하는데 그냥 말을 하다가 저 이렇게 방송하고 이제 출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제 지나가는 말로 가볍게 제가 신년 할애 때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이제 기회 되면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요청을 드리고 바로 아무런 그런 뭐 군더더기 말 없이 제가 출연하겠습니다라고 하시는 거 보고 이번은 뭐 정말 신사이기도 하지만 다른 의원들은 안 그래요? 다른 의원님들은 제가 연락처 안 했습니다. 저는 무조건 안민석이기 때문에 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한 약속도 사소한 약속도 지킬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로 작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큰 약속을 지키고 정말 국가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고 국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또 저는 좀 반한 게 아닌가 싶어요. 더 대박인 게 뭔지 알아요? 다른 의원님들 안 하는 거 하나 하신 거 있으세요? 빈손으로 안 왔어요. 빈손으로 안 왔어요. 맞아. 진짜. 그래서 제가 빵을 사왔어. 이게 바로 인간 안민석의 매력이 아닌가. 저희 너무 배고프죠. 의원님들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 빵집이 고집센 빵이잖아요. 빵집 그러네요? 이름이. 근데 이게 그 효모로, 유기농으로 그렇게 이제 만든 빵인데요. 오산에서 아주 가장 맛있는 빵집이에요. 야, 지역구에서. 근데 저는 먹으면서 해도 될까요? 이 빵집을 술 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 맛있는 경기도 오산의 빵집 안민석 의원님이 저는 이 사오셨습니다. 빵집을 이야기만 먹겠습니다. 들었어요. 들었는데 오늘 제가 처음으로 물어서. 맛집이군요, 여기 유명한. 그럼요. 어머, 감사합니다. 저희 먹어도 될까요? 근데 이게 사실은 사람이 감동하는 게 큰 거에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럼 먹을까? 그러니까 이런 마음, 이게 상대방을 마음이잖아요. 배려하고 함께하는 마음이 자체에 제가 감동하는 거거든요. 우리 피디님. 피디님, 들어오세요. 드세요, 여러분들. 저희 오늘 괜찮습니다. 네. 안민석 의원님 덕분에 피디님 한번 인사하시고. 맛있게 먹으면 제 피디님한테. 제 피디님한테. 감사해 먹겠습니다. 캠핑장 분위기라고 그래가지고 네. 저는 이제 캠핑장을 다녀본 적이 없는데 최근에 경찰청장 문희근 네. 월악산에서 10월 29일 날 네. 캠핑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탐정 나왔다, 탐정. 거기를 제가 갔어요. 캠핑장을. 거기 가셨구나. 그래서 캠핑장을 이제 가봤어요. 어떠셨어요? 복장 이렇게 하고 가신 거예요, 그때? 뭐 편한 복장으로 갔죠.
지금도 그러면은 뭐 추적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근래에? 추적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면은 아, 맞아. 원이 다 세죠. 맞아, 이거는 맞아. 네, 제가 4월 달이나 5월 달에 모셔서 추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밝힐 예정이에요. 잡히랑 말랑합니다 지금. 아, 벌써 거기까지 자 갔어요? 오늘 요 얘기는 여기까지. 오! 네, 여러분들 4월에 밝혀집니다. 티저 제대로인데요, 지금 이거? 4월 잡힐랑 말랑하다, 지금은. 근데 이제 확실한 그런 증거가 없으면은 4월은 넘길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이제 2월, 3월 2달 더 남아서 지금 한 3개월 정도 했거든요. 무언가 지금 쫓고 계시다. 여기까지만. 네, 일단. 안민석 의원님은 항상 뵙는 게요. 지금 제가 5선 의원이라는 걸 계속 짚어드리는 게 뭐냐면은, 무려 5선이에요. 무려 5선인데, 자꾸 전선에 계세요. 자꾸 전선에 계시는 게 목격돼요. 그거는 이제 저의 이제 정치하는 스타일이 건의 같은 거는 다 내려놓자. 그리고 처음에 제가 정치를 하게 된 게 그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세상을 바꾸기 위한 그러한 정신으로 이제 정치를 했거든요. 그리고 뭐 4선이건 5선이건 그 정신을 잃어서는 안 된다. 어떤 세상을 바꾸는 그런 열정과 헌신 그런 것이 빛이 바르는 순간 나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도 제가 11월 달에 우리 초선 의원님들과 함께 촛불 집회에 가서 진짜. 무대 위에서 진짜 제가 멋있어. 연설을 했잖아요. 딱 받쳐. 그것도 우리 보좌관조차도 반대했어요. 나가시지 마라. 전선 중에 전선이니까요. 나가더라도 마이크 잡지 마라. 그러셨을 근데 웬거 샤우팅을 그냥. 조중동한테 크게 또 공격당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보좌관들한테는 아 그래 알았어 딱 해놓고서 그거는 그 당시에 우리가 이태원 국정조사 이제 그 요구하는 목소리가 광장에서 컸거든요. 맞아요. 아니 진실을 밝히는데 초선 의원이든 뭐 5선 의원이든 그게 뭐가 됐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그런 거를 주저하면서 내가 안 나간다고 생각하면은 저는 정치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민주당은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하나는 선명 야당 깃발 들고 한 손에 또 한 손에는 민생 야당 깃발을 이제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두 깃발 중에 지금은 선명 야당 깃발을 더 높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초유의 야당 탄압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MB 박근혜 때도 이런 적은 없어요. 맞아. 그렇죠. 맞아요. 정권의 그 취미가 압수수색이 취미야. 맞아요. 뭐 야당 당사 또 야당 국회의원 사무실 집 뭐 민주노총 사무실 또 오늘은 또 민들레 압수수색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언제 나를 또 치고 들어올지 모르겠다 그런 항상 좀 위기감을 가지고 주변 정리 싹 다 해놨죠. 그래서 이런 무도한 윤석열 정권에 맞서는 야당의 모습은 타협적이거나 우물쭈물 해서는 안 됩니다. 속시원. 선명해야 됩니다. 선명하고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지도부 원내대표나 더 이상 말로만 뭐 김건희 특검이라든지 또 뭐 이상민 뭐 탄핵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행동으로 어떤 결기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민들이 항상 얘기하시는 건 이제 민주당은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정당이고 국민의힘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정당이다. 그렇게 그렇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정확한 표현이네요. 네, 그러니까 그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이제 저는 이렇게 민주당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처음 들었어요. 처음입니까? 네, 다른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우리가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정당인데
우리 이러한 방향으로 이렇게 해보자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는 거는 저는 아미서 의원님이 처음이어서 어느- 너무 우리가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빠져 있어요. 정말 정확한 표현이세요. 네. 야당은 광야로 나가서 그냥 헐벗는 채로 이 비바람을 버텨내야 되는 거거든요. 착한 아이 그런 모습으로 이 시련, 이 풍파를 견뎌내기 어려워요.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논리 구조가 네. 민주시민들 논리 구조랑 정확하게 일치하세요. 그러니까 공명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의원님 중에서 이렇게 정말 시민과 한 마음으로 공명하시는 거 처음 봤어요. 저도요. 저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네. 깜짝- 그 비결이 제가 이제 이번 이제 설 연휴에 택시 운전을 했거든요. 택시 운전이요? 저 16년 차인데요. 그러니까 그 설 연휴에도 전 택시 운전사로 활동하셨다고 지금 들었어요. 너무 깜짝 놀랐는데 이거를 제가 조선 때부터 하던 거예요. 네, 이게 기회가 좀- 잠깐만요. 이게 네. 이번 설 연휴 찍으신 거예요? 요거는 몇 년 전이에요. 근데 왜 옷이 똑같으세요? 옷이 똑같은 것 같은데? 이게 파란색이고 까만색이고. 아, 네, 그래요? 색깔이 다른 걸로 예, 좀 넘어가 주시면 제가 이제 택시 운전을 지금 16년 차 하는 게, 저 초선 때부터 이제 계속 좀 하는 게, 뭐 돈 벌려고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리고 뭐 쇼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택시 운전들을 잡을 때, 어떤 민초들과 만나서 어떤 민심의 바다에 빠지는 그 순간을 소중하게 내가 느껴봐야 되겠다. 그 초선의 초심으로 제가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공명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게. 네, 어쩜 너무 시민과 가까이 계시고 공명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면허를 따신 거예요, 실제로? 택시 체험은요, 대통령도 네. 택시 면허 없이는 야, 못해요. 야, 우와. 아민석 의원님이십니다. 그래서 저기 회사 택시 모시는 거죠? 그렇죠. 16년 무사하고 택시 기사 하면서. 그럼 한국에서- 시민들이 타요? 직접 이렇게 타서? 그럼요. 택시 우와. 기사하고 똑같이 어. 하죠. 알아보시는 분도 계세요? 알아보면요. 그게 이제 이게 또 영업 비밀인데, 혹시 그쵸. 그러면은, 안민석하고 닮았다는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야 여러분들 이 방송 이후에 이렇게 나가면요. 네. 시민들이 긴가민가해요. 그쵸, 그쵸. 설마 국회의원이 설마 택시할 일은 국회의원이, 없을 그쵸, 테고, 그쵸. 닮았는데, 그러면, 닮았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게 다년간의 경험이 있으니까, 이야기 툭툭 던지면서, 이제 이제 시민들의 목소리를 이제 청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택시가 참 좋아요. 택시가 참 좋고, 택시를 몰면서 항상 초심을 다시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많은 동료 의원들에게 제가 저의 영업 비밀을 가르쳐 주면서, 택시를 몰면 민심의 바다가 보인다. 민심의 바다에 빠지고 싶으면 택시를 몰라라고 하면서 면허증을 어떻게 따는지 영업 노하우를 가르쳐 주고 그래요. 그 얘기를 들은 모든 국회의원들은 나도 해봐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정작 어느 누구도 이거를 실천하는 의원들이 그렇죠.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행동하는 양심에 말씀드렸던 게 말만 하는 정치인은 정말 네. 많거든요. 이렇게 행동하는 의원, 행동하는 정치인 여러분 안민석 의원님이십니다. 아니 저게 말이 쉽지 실제로 재밌는 어떻게 게- 해요 저거를. 네. 오늘 가능하면 좀 무거운 얘기를 이제 저는 안 하려고 하니까 네. 캠핑 왔으니까 네. 국회의원 체험 딱 되니까 네. 요즘도 그렇지만은 국회의원이 골프 치면서 자기 돈 내고 별로 안 칩니다. 그때는 더 심했어요. 업자들이 또 피감기관에서 의원님 운동 한번 모시겠습니다. 막 그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가 당시에 골프는 그리고 더 어마무시했죠 지금. 그렇죠. 훨씬 더 이제 좀 기존 스포츠였죠. 그래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자회견을 해요. 노 골프수는 기자회견을 합니다. 웃기죠. 나 국회의원 하는 동안 4년 동안 골프 안 칠 테니까 나한테 골프 접대할 생각하지 마라. 노 골프 선언을 해요. 자 여기서 이거 정치의 방향을 네. 제시하는 웃기죠? 거잖아요. 아니, 웃기지 진짜 아니고 너무 멋있어요. 이 웃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전 여기서 깜짝 놀란 게 이게 공약의 부담에 자기를 던져버린 거예요. 그냥 안 가면 되는 거지 왜 그거를 그래서 생각하지 이제 않나. 그 당시 탄도리들을 조선일보가 의원들 하나하나 약점 잡으려고 굉장히 집요하게 추천했거든요. 그래서 야 정말 이게 노골프 선언 지키냐 안 지키냐 4년 내내 조선일보가 저를 따라다녔어요. 이야 이게 공약의 부담에 자기 던진 그런데 거라니까요. 한 번만 할 줄 알았는데 또 재선이 돼버렸어요. 근데 제가
좀 정치를 하는 동료들이나 정치 지망생들에게 좀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표하고 돈하고 똑같아요. 표랑 돈이랑? 네네. 무슨 말씀이세요? 돈도 쫓을수록 집착할수록 달아나요. 아.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열심히 하다 보면 돈이 들어오거든요. 표도 집착하고 표를 생각할수록 표는 달아납니다. 아. 네. 맞는 것 같아요. 표 생각 없이 좀 다음 세대를 위한 다음 선거가 아닌 아. 좀 대의를 가지고 소신 있게 정치하다 보면은 유권자들이 참 똑똑해요. 기가 막히게 알아봅니다. 오. 그래서 제가 아마 재선됐을 때가 18대 2008년이니까 그때 수도권에 우리 민주당 후보들이 추풍 낙엽처럼 웃어 다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제가 압도적으로 당선됐어요. 수도권에서 가장 우리 민주당 의원 중에서 압도적으로 제가 17% 차이로 이겼으니까. 와. 그 당시.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첫째로 택시예요, 택시. 아. 정치하고 싶으면 택시를 몰아요. 아. 택시 기사들이요. 선거할 때 똘똘 뭉쳐가지고 아. 선거운동 해줍니다. 아, 그분들이 그러겠네, 진짜요. 동네에서 스피커들이잖아요. 아. 그냥 어떤 분들은 내 명함을 택시에 그냥 붙여놓고 다니고, 아. 그분들이 아주 선거운동을 기가 막히게 해요. 제가 지나가면 클락션 올려주고, 아. 상대 후보는 택시 승강장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아. 그래서 당시에 상대 후보가 저한테 부탁을 합니다. 하소연을 합니다. 제발 기사들한테 좀 이야기해가지고 택시 승강장에서 인사정도를 좀 하게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택시 기사들의 이제 열렬한 지지와 성원, 그게 이제 주요 원인이고, 그 다음에 초선 4년 동안에 일단 골프 정말 안 치고 소신껏 열심히, 당시 제가 이해찬 그때 우리 당대표가 네. 3.1절 날 우리 17대 때 네. 국무총리가 골프 쳐가지고 한참 논란된 적이 있어요. 그때 내가 뭣도 모르는 초선이 국무총리를 했죠. 이해찬 국무총리죠. 예찬 총. 네. 네. 총리 사퇴라라고 제가 어.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만큼 거침없이 야. 누구 눈치 보지 않는 그런 초선 4년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쯤에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2008년 18대 총선에서 저를 압도적으로 이제 당선시켜 준 거죠. 위대한 오산 시민들의 선택이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작은 도시예요. 끝에서 끝까지 10분이면 가요. 오, 차로요? 네, 오. 네, 네. 오. 출퇴근 빼고는. 네. 옆 동네 화성에 비해서 16배가 커요, 화성이. 그렇죠. 화성 크죠. 평택이 10배 크고, 용인은 14배가 크고, 자그마한 도시가 큰 도시에 둘러싸여 있어요. 근데, 위대한 오산 시민들이 전략적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작은 오산이 피해 당하지 않도록, 큰 도시들 틈에 끼어서 손해보지 않도록 안민석 보유 도시를 만듭니다. 깔때기를 여기서 갑자기. 여기서 바꿔 말하면 깔때기가 오산에서 보입니까? 읽힙니까? 깔때기가. 예, 네. 훌륭하게 깔때기 나셨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그래서 정말 오산 시민들이 좀 위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오산에서 5선을 하셨어요. 그럼 그 결정적인 비결은 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택시지, 택시! 택시! 저는 그래서 택시도 궁금한 게, 이 택시를 16년이면 정말 긴 세월인데 모시면서 좀 기억에 남는 고객, 제가요? 손님, 에피소드. 이 택시 에피소드는 이제 취객 없었어요, 취객? 차고 넘치죠. 네. 아이고, 그러니까 가장 지금도 인상 남는 가장 거,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좀 술잔 부탁드립니다. 승객한테 목 졸려서 죽을 뻔했어요. 진짜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칼럼을 썼어요. 택시 기사에게 목 조르지 마세요. 기사님들이 편을 안 들 수가 없다, 이거 네, 진짜. 에피소드가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한 번은 선거 때 동네에서 어떤 젊은 애기 엄마가 안민석 선거운동을 열심히 막 하는 애기 엄마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 저는 누군지 전혀 모르겠는데 그 누군지 이제 수소문 해가지고 딱 찾아봤는데 저는 기억도 안 나요. 자기가 애를
안고서 아.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제가 택시를 태워줬대요. 아. 잡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네. 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어. 택시 요금을 안 받았대요. 아. 야, 여러분 여기 집에서 다시 한번 박수. 그래서 네. 와. 선거운동을 아주 뭐 열심히 해줬어요, 그분. 당연하죠. 인간적으로 감화를 받는데 안 할 수가 이제 없지. 택시 운전하면은 뭐 다양한 사람들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민주당의 우리 의원님들, 국회의원들이나 아니면 시의원님들, 도의원님들, 그 다음에 정치하시는 하고 싶으신 분들은 택시를 몰면은 일단 이제 이게 택시가 완전히 이제 서민 이미지잖아요. 네, 네. 그런 정치인으로서 이제 이미지를 만드는 데도 좋고요. 그 다음에 동네 골목골목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러겠네요. 정 변호사님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다니는 길 동선은 딱 정해져 있어요. 맞아요. 내가 필요한 곳만 가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승객을 태우고 보면은 승객이 원하는 길로 가야 되지. 동네 골목을 가야 되잖아요. 제가 오산에서 50년을 살았는데 들어 야 오산에 이런 골목이 있었나? 그럴 정도로 아주 골목골목을 다 알게 돼요. 그 다음에 택시 기사들이랑 친하게 되죠. 또 택시 업계의 구조적인 문제. 아. 오산이 12시간 일하고 17만 5천 원 산학금 내거든요. 아마 우리 국회의원들이 산학금이 얼마인지도 모를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모르시죠. 그 다음에 최근에 월급제가 도입되면서 택시 업계가 굉장히 어려워요. 택시 업계가 어려우니까 택시 기사들이 다 저 회사를 나가게 돼요. 맞아요. 이제 그런 업계 구조적인 문제도 이제 알게 되고, 그래서 택시를 몰면은 뭐 일타 쌍피가 아니라 뭐 1타 뭐 5피 정도의 아주 필요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제가 볼 때는 민심을 가장 잘 알아야 될 국회의원들이 민심을 가장 모르는 집단이에요. 저 지금 그 말씀 드리려고 했어요. 우리들끼리만 놀거든.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시간 되면은 보좌관들 괴롭히고, 야, 밥 먹으러 가자, 술 먹으러 가자, 괴롭히고. 유명 정치인들 보면은요, 처음에 초선 때는요, 대중들이랑 감정선이 같아요. 처음에. 근데 그게 퇴색되다가, 이게 나중에 정말 재밌는 게, 제가 봤을 때는요, 야인이 되시잖아요? 야인 되면 그게 다시 돌아와요, 신기하게. 그렇죠. 예. 근데 의원님은 5선인데 그게 계속 유지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20년 동안 국회의원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매너리즘에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자신을 보고서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올 연초부터 정말 성찰을 했어요. 성찰,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뭐가 좀 귀찮고 그건 뭐 굳이 뭐 하지 말지, 그런 마음이 이제 매너리즘에 이제 빠지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가령 판검사들 같은 경우도 그래. 우리가 검사 욕을 많이 하지만은 판검사들이 사법고시 볼 때 내가 뭐 권력을 내가 잡기 위해서 나의 부귀영화나 돈 벌기 위해서 판검사 돼야지 하면서 사법고시 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맞아요. 누구든지 좋은 세상,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사법고시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판검사가 되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그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이죠.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뭐 교사들도 마찬가지. 제가 지금 교육위원회 소속인데 교사들도 초기 한 5년 동안은 아주 열정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요. 근데 한 7년, 8년 지나면서 매너리즘에 빠지거든요. 매너리즘이 인간 개인에게 누구에게나 가장 무서운 적이에요. 변호사도 마찬가지일 맞습니다, 거예요. 맞습니다. 정의로운 세상 만들겠다고 했는데 맞아요. 억울한 사람을 도와주고자 변호사를 했는데 맞아요. 시간 지나고 나면은 매너리즘에 빠지는 맞아요. 것이죠. 최근에 그러면 의원님께서 나 지금 좀 매너리즘에 빠진 것 같은데? 라고 느낀 순간이 있으셨던 거예요? 이번에 택시하면서 그랬어요. 택시하면서 저는 이제 하면서 택시하면서 이제 그 원칙이 기사들하고 똑같이 한다 했거든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오산의 택시 시스템은 24시간 근무하고 20시간 쉬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24시간 했어요. 24시간. 새벽 4시 나가서 다음날 새벽 4시까지 똑같이 했어요. 지금 바뀌었어요. 12시간이에요. 근데 이제는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12시간 채우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설에도 아침부터 해서 12시까지만 하자는 거예요. 택시 회사하고 네. 또 이제 보좌관들도 나도 그럼 뭐 그러지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내가 매너리즘 옛날에 나였다면 뭘 그러냐 그럼요. 똑같이 여기다 똑같이 그래서 이제 채웠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매너리즘에 빠지는 저를 경계하고 성찰하고 고쳐 나가려고 하고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이제 매너리즘에서 헤어나지 못하면은 이제 정치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대부분 의원님들은 이렇게 생각 안 하지 않으세요? 글쎄요. 그렇죠? 네. 저는 되게 이게 어떤 분들은 뭐 초선 의원이신데 이제 목하고 어깨에 깁스하고 다닌다 막 이렇게 말씀 듣는 분들도 있고 아예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 의원 되기 전과 후가 너무 다르다. 선거 때에는 정말 세상에 있는 거 다 해줄 것처럼 하다가 선거가 끝나자마자 이제 연락도 안 된다라고. 우리 국회의원들이요 착각하는 게 오산하는 게 오산하는 오산 게 오산 출신이잖아요. 예, 오산 시민들 듣고 계시죠? 네. 그 자신을 네. 세상의 중심에 있다고 착각해요. 유권자들은 그렇게 알아주지 않는데 맞아요. 그런 착각을 합니다. 유권자들은 국회의원을 대단하게 생각하지는 않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정치인 신뢰 지수가 전 세계 90등이에요. 거의 꼴찌예요. 이만큼 국민들은 정치인을 불신하고 욕하는 대상인데 정작 본인들은 착각을 오산하는 거죠. 오산. 내가 세상의 중심이 있다라고 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음. 유권자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국회의원들한테 큰 기대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냥 자기들 이야기 들어주고 어깨에 힘 주지 않고 필요할 때 소주 한 잔 마셔주고 그런 정도면 돼요. 그리고 일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뭐 특별한 그런 비결이 따로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정도면은 뭐 유권자들은 뭐 어느 정도 좀 만족한다고 봐요. 근데 이제 뭐 좋은 데 다니고 뭐 시간 있으면은 일할 생각은 하지 않고 시간 있으면 골프채 들고 골프채 맞아. 들고서 국회의원들끼리 골프 치러 다니고 뭐 업자들하고 골프 치고 뭐 친구들하고 골프 치겠습니까? 제가 또 의원님께서 또 최초로 하신 게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이게요. 저 이거 너무 사진으로도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오산에서 최초로 시작됐다. 의원님 지역구에서. 이게 좀 어떤 거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육이 아주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요. 어떤 면에서요? 입시 교육이에요. 교육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교양이라든지 지식, 그렇죠. 인성 그런 걸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는 대학 가는데 필요한 교육을 가르치는 맞아.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교육위원회 활동을 13년째 하고 있어요. 좀 진 기록이 나왔죠. 택시 기사 16년. 이거 앞으로도 누구도 못 깰 거예요. 그렇죠. 그죠? 가끔 들어 있었어요. 과거에 포항에 이병석 의원님인가? 감옥 갔다가 이번에 복근되신 그분도 좀 오랫동안 하셨는데 저보다는 짧게 하셨고 박계동 의원님도 하셨는데 짧게 하셨고 16년 동안 택시기사 한 이 기록은 앞으로도 깨지기 어려울 거예요. 그 기록이 있죠. 그 다음에 교육위원회 13년 이 기록도 앞으로 아마 못 깰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서 제가 교육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이 교육 이걸 바로 잡아야 되는데 이게 모든 정권들이 교육을 바로 잡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어느 정권도 해내지 못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반값 등록금 문제라든지 무상급식 이런 거는 제가 앞장서 가지고 길을 쭉쭉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가장 필요한 게 교육에서 가장 필요한 게 인간이 살아가면서 자기를 지켜내는 안전교육이 가장 중요하고 이걸 공교육에서 지켜야 된다. 가장 기본적인. 그렇더라고요. 특히 이제 물속에서 빠져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생존 교육. 이걸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2010년에 오산시 공무원들하고 관내 교장 선생님들하고 선생님들하고 교육청에 이거 해야 된다. 이런 논리였어요. 국영수는 시험 문제 하나 틀려도 죽는 거 아닌데 물에 빠져서 실수 한 번 하면 이건 죽는 거다 이거. 이런 수영 교육을 공교육에서 시켜야 되는 거다 이거. 그리고 선진국은 조사해 보니까 다 해요. 특히 바다를 끼고 있는 나라에서는 다 하고 일본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맞아요. 12년을 맞아요. 이 수영 교육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알고 계시네요. 네네네.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제 논리를 이야기하면서 또 오산섭도 한번 해보자.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2010년이었어요. 반응이 어떻겠어요? 일단은 저는 이렇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수영장이 없어요. 네. 어려워요. 네. 네, 돈 없어요. 네. 결사 반대. 역시. 네, 공무원들이나 네. 심지어 저 보좌관조차도 교장 선생님들 아이들을 밖에서 수영장으로 데리고 나가서 안전사고 나면은 그렇죠. 책임을 누가 집니까? 그 다음 공무원들. 이거 왜 우리 그 시에, 오산시의 수영장에 주민들이 사용해야 되는데 왜 학생들을 사용해가지고 주민들 성가시게 합니까? 주민들 민원 들어올 텐데요. 아이들 학교에서 수영장으로 이동하려고 그러면은 버스가 필요하고 기사도 필요한데 그 예산 어떻게 합니까? 수영 강사 어떻게 다 충당합니까? 여학생들, 수영하고 머리 감고 머리 말리고 이런 걸 누가 해줍니까? 반대 이유가 10가지 되는 거예요. 공무원들은 안 되는 뭐 그럼요.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네. 10가지야. 단 한 사람도 동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특히 저희 아주 유능한 참모였던 그 보좌관이 계셨는데 그분도 아직도 그분의 모션이 생생하게 기억나요. 의원님, 이거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 하시다가 사고 나면은 의원님 끝장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분 아직도 계세요? 그분 돌아가셨어요. 어머. 네. 그래, 하여튼 보좌관부터 뭐 공무원, 학교 교장, 교사들 다 반대했죠. 1년 동안 설득을 했어요. 1년 동안 설득을 했습니다. 제가 워낙 좀 집요한 데가 있어요. 물면은 이제 와. 놓지 않습니다. 와. 1년 동안 설득을 해서 2012년 1학기부터 오산의 전체 초등학교 3학년들이 다 수영을 다 하게 됐어요. 야. 그러니까 세월호 이전이에요. 12년부터. 그래서 제가 12년 국정감사, 13년 국정감사 때 이거 해야 됩니다. 장관, 교육감, 이거 이제 해야 됩니다. 오산 수영장 하나밖에 없는데 프로그램 잘 짜서, 시간표 잘 짜서 하다 보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수영장이 레인이 평일에 다 놀아요. 절반은 놀아요. 그러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오산이 하고 있는데 뭐 예산이 있어서도 아니고 수영장 많아서도 아니고 오산이 할 수 있는 거 대한민국 모든 도시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영어로 Nobody listen to me. 무슨 뜻입니까? 여사님. 아무도 내 말 안 들어요. 아무도 안 되면 그런데 14년도에 세월호 참사가 터지면서 그때 이제 박근혜 정권에서 이제 안전교육 시켜야 된다. 아이들 그 수상 안전교육 오산처럼 이렇게 하자. 그래서 이게 정부 정책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 와,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행정가를 해도 잘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산이 너무 좁은 것 같아요. 이게 하시기에 좀 더 큰 영역을 저는 이렇게 좀 활동을 하시는 게 좀 대한민국 국익에 맞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캐비넷으로 슉. 그래서 이게 이제 본질은 이제 학교와 지역의 담을 허무는 거예요. 네. 그러네요. 학교 안에 그 수영장을 만든 게 아니고 지금 이 오산에서 한 게 지역사회에 있는 지역사회로 수영장, 넘어가네요. 지역사회에 있는 강사들을 활용하고 그러네요. 또 시에서 버스를 운영을 하고 학교는 아이들만 학교 밖으로 데리고 가는 거를 허용해주고 시간표만 따주면 되는 거죠. 학교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지역 생태계가 다 유기적으로 움직이네요. 그럼요. 이게. 네. 그래서 이거는
지역 공동체가 움직이는 것이죠. 버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면요. 제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그 교회는 항상 뭐 지역 봉사를 외치는 교회이기 때문에 목사님, 아이들 이 생존 수영 하는데 버스가 필요하니까 교회마다 버스들이 평일날 놀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버스 기부해 주십시오. 그러네요. 그 다음에 회사, 어. 출퇴근 버스 네. 낮에 놀고 있잖아요. 네. 친한 회사 사장님, 이하 다이아몬드 사장님입니다. 이해먼저 사장님. 결혼도 안 하신 그 아주 저 싱글 여성분이신데, 여성분, 아, 네. 제가 그분한테 이거 이제 버스 해주면은 내가 이제 중매소 준다 약속했는데, 그 약속 어떻게 됐어요? 아직도 못 지키고 있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뭐 정말 아직도 제 마음에 네. 빚으로 제가 네. 하고 새해는 꼭 한번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 저 여자 사장님한테도 가서 취지 설명하고 명분이 너무 좋잖아요. 그러네요. 버스를 기부하는 회사 사장 입장에서도 너무나 보람된 일이잖아요. 네. 그래야죠. 아이디어가 좋잖아요. 네. 그래서 아니 버스 내는 거 말고 또 도와줄 거 있으면은 뭐 현금이라도 우리가 기부하겠다. 야, 아니, 이하 다이아몬드. 저는 생활경제 연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게 생활 정치예요. 이게. 네, 그 지금 뭘 하셨냐면 제가 깜짝 소름이 좀 살짝 돋은 게 최근 유행하고 있는 트렌드를 벌써 몇 년 전에 하신 거예요. 공유경제 가져오셨죠? 가치 소비 트렌드까지 가져왔어요, 맞습니다. 지금. 10년 전이네. 요거 한번 잘좀 어머, 소름 돋았어. 형님 궁금한 거. 생활 정치까지 이렇게 잘 하시는데, 근데 또 해외에 또 빼앗긴 문화재라든지 유실된 문화재 막 찾아오는 일도 하세요. 그거는 맞아요. 어떤 관심사의 저는 이 사진 발현이에요? 보고 너무 놀랐거든요. 이것도 뭐 그래도 어느 정치인도 관심 가지지 않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제가 우리 전변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약탈 문화재예요. 그러니까 미국 LA 라크마 박물관에 있던 건데요. 이게 이제 17년에 그 문재인 대통령 처음으로 워싱턴 방문했을 때 저하고 김경수하고 김태원이 특별 수행으로 이제 같이 이제 가고 저는 이제 미션이 이 문정왕후 오보를 이제 환수하는 미션이었죠. 어허. 성공해가지고 대통령께서 이제 공군 1호기 가지고 이제 와. 오신 그 문정왕후인데요. 이 약탈 문화재가 전 세계에 몇 점이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역사 교육이 잘못돼가지고 변호사도 이런 걸 몰라. 찍어보세요. 1000점이 넘지 않을까 하는. 네. 몇 전 점? 1005점. 네.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만, 공적으로 확인된 거라는 게 미술관에 네. 공개적으로 다 나와 있는 아. 게 15만 점. 15만 점. 너무 낮게 잡은 거였는데요, 저는요. 어떡해. 너무 15만, 심하다. 15만 점. 근데 이걸 그리고 왜 실질적으로 관심 가졌어요? 집에서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제가 재작년에 개인 소장. 그 속초 신흥사에 있던 경판을 6.25 때 미국 군인이 미국으로 이제 가지고 가서 자기 집에 갖고 있는 거를 그분이 이제 한 나이가 90살 됐어요. 앙심의 가책을 느껴서 자기 죽기 전에 이것을 다시 한국에 그 돌려주고 싶다 해가지고 시애틀 가가지고 그분 집에 가가지고 와서 그게 지금 속초 신흥사 그 경판으로 다시 이제 반환돼 있어요. 집안에 있는 것까지 다 합치면은 추정하건대 한 50만 점. 50만 점. 그러니까 진짜 귀한 거는 외국으로 다 약탈돼 갔다고 보면 돼요. 제가 그 독일 뮌헨 근처에 뮌헨 공항에서 차 타고 한 1시간 정도 들어가면은 그 생 오틀리엔 수도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누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주 깊숙한 아주 그 독일 깡촌에 아주 수도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 가니까 우리나라 문화재가 뭐 수백 점이 지하실에 그냥 어떡해. 쌓아져 있더라. 제보가 들어온 거군요. 아, 그럼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갔어요. 오, 직접? 그럼요. 거기 갔죠. 거기 가서 14년도에 가서 이제 깜짝 놀랐어요. 아, 귀한 것도 있고요. 거기에 들여보내줘요? 지하실을? 그게 이제 지성이면 뭐 어떤 지성이면 감청. 그 간절함이 이루어진다. 그게요. 처음에 저를 뭐 보여주는 것조차도 그러니까요.
허용하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거기 제가 한 3일 정도 그냥 거기 수도원에 게스트하우스에서 있었어요. 그냥 보고만 가겠다. 근데 기적 하나가 또 벌어져요. 어떻게요? 그거를 거기를 관리하는 분이 네. 한국 분이에요. 영화네, 완전 영화인데요, 이거? 어떻게 이거 영화를 만드셔야 돼, 이거. 이름이 김영자. 여성분이에요? 아, 오. 이대 졸업해가지고 네. 독일 유학 가셔가지고 독일분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독일 커뮤니티에서 사는 거예요. 오. 한국하고 교류도 없고. 네. 연세가 지금 80 가까이 되셨을 거예요. 네. 그거 관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데 제 장모님 이름이 김영자예요. 진짜 영화. 그래서 제가 3일 동안 거기 있으니까 그래서 그분이 미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저를 이제 만나주시더라고요. 오. 이름이 김영자라고 네. 하시더라고요. 장모님. 아유, 장모님. 돌아가신 장모님을 오트리의 수동원에서 만나네요. 그래, 그분하고 저하고 합의 네. 맞은 거예요. 오. 그래서 이제 수도원하고 이런 이제 합의를 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먼지나게 이 수도원 지하실에 둘 게 아니라 한 500쯤이 돼요. 어마어마해요. 내가 가서 한국 정부에 제안을 하겠다. 이것을 우리가 한국관을 만들자. 한국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독일이에요? 아니면은 대한민국이에요? 거기 그 수도원 거기 아, 네네. 하려고 그러면 안 주니까. 네. 그래서 이 내가 제안을 할 테니까 응? 어떻게 했냐. 한국 정부에서 도와주면은 그렇죠. 니들 갖고 가지만 않는다고 하면은 한국관을 만들겠다. 네. 오케이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와서 그때 이제 교문이 이제 저 문화재청이 이제 담당 그 상임위원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그 이제 그 사진들을 다 오틀리에 수도원에 있는 우리 문화재 사진들 다 보여주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응? 이거 세상 밖으로 드러내야 되는 거 아니냐. 한국으로 오고 안 오고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지하실에 갇혀 있는 우리의 문화재를 이게 이제 일제시대 때 그 베버라는 그 신부님이 네. 한국에 와가지고 워낙 우리 문화재들을 일본 애들이 다 좋은 것들을 다 약탈해 가니까는 이것을 괴짝에다 숨겨가지고 독일로 옮겨놓은 거예요. 배부 신부님이. 보호를 한 거군요. 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세상 밖으로 꺼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한국 정부가 지원을 하면은 그 수도원에서 한국관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니까 지원을 하자.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딱 잘한 거 한 가지. 그걸 받아들여져가지고 오틀리 수도원에 지금 한국관이 만들어져 있어요. 와, 여러분, 보기 박수, 은원이가 박수. 근데 양쪽을 설득한 논리가 다 설득력이 아, 있어요. 그럼요. 너무 네. 좋아요. 네. 특히 이제 성당 다니신 분들은 오틀리엔 수도원을 가셔서 와. 한국관을 관람해 주죠. 저 나중에 그러면은 거기 관람할 일 있으면은 썰 풀 수 있겠네요. 네, 바로 안민석 의원님의 작품이다. 이게 어떻게 한국관이 만들어지게 되는지 저희 역사를 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에요. 국정농단 추적한 거하고 약탈문화재 환수하는 거하고 이게 같은 맥락이에요. 숨어 있는 걸 찾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런데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약탈문화재 찾는 것보다 국정농단 추적하는 게 더 쉬워요. 왜냐하면은 약탈문화재는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러네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러네요. 그럼 막 조사해가지고 뭐 외국까지 가가지고 확인하고 이것도 문정왕후 어보도 너댓 번을 LA를 갔어요. 예. 그래서 참 이것도 뭐 기적의 순간이 있어서 이게 우리가 평화롭게 환수를 이제 했는데요. 그 문정왕후 어보 이것을 이게 그냥 이렇게 평화적으로 이거 뭐 LA 그 영사관에서도 의원님 이거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그러니까요. 제로입니다. 제로. 안 기대하지 준다니까. 마시고. 절대 안 줘요. 저 정말 그 지식이 없어서 그런데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LA 라크마 박물관. 박물관에 있던 이게- 거예요? 이게요. 안 준다니까. 문화재청 직원들도 안 줘. 이걸 조사하러 갔는데 네.
조사를 했던 거예요. 몇 년 전에 네네네. 했는데 어떻게 이게 그 반환하겠다는 저 약속을 받게 됐냐면요. 네. 이 어부는 만질 수가 없어요. 손으로요? 예, 만질 수가 없어요. 그 그냥 보관돼 있어서요. 네. 보기만 하게 돼 있는데요. 세 번째 LA 갔을 때, 갈 때마다 이제 그쪽 핑계 대는 거죠. 뭐 이게 종묘에 있던 건지, 그 어떻게 입증하느냐, 뭐 이런저런 별 핑계 다 대요. 근데 이게 LA까지 가는 데만 하더라도 그때 이제 우리 팀이 한신대 김준혁 교수하고 맞아요. 해문 스님하고 또 이제 수원 남문에 그 치과 하는 임병묵이라고 이제 그렇게 팀이 있었어요. 5명 움직이는다면 해도 한번 갔다 오면은 돈이 시간이 얼마나 비용이죠. 아껴집니까? 시간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저쪽은 미국 박물관 측은 우리를 지치게 하는 작전인 거죠. 아, 그랬구나. 그래서 이제 세 번째인가 갔는데 얘들이 미안하니까 그리고 마침 박물관의 한국관이 리모델링 할 때였어요. 오. 그래서 이제 쟤들도 미안하고 그러니까 야, 이왕 왔으니까 한번 구경을 시켜줄게 하면서 이걸 지들이 협상장에 가지고 온 거예요. 아. 근데 만지면 안 돼. 네. 만지면 안 되는데 꼭 마지막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거 우리도 지치고 또 자료를 가지고 다음에 오라는데 4차 협상 언제 할지를 날짜도 다 정해 그랬어요. 그날이 이제 추석 연휴였어요. 13일 추석 연휴였는데 좀 오기가 나잖아요. 그렇죠. 이거 이제 또 다시는 못 볼 수도 있는데 아니 한번 만져봐야 되겠어. 장갑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 장갑을 들고서 이거를 내가 밑바닥을 보니까 밑바닥에 묵지가 있는 거예요. 묵지가. 묵지 종이가 붙어 있다는 거죠. 예. 보일랑말랑한 묵지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왕 대비 8실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탐정이네. 탐정이야. 그게 종로에 문정왕후가 있는 그 이제 실이거든요. 예? 야. 딱 거기서 증거가 저 안에 이거를 들어갔네. 본 유일한 사람이 된 거예요. 아. 야, 이거 탐정 드라마. 문화재청 직원도 그 묵지를 못 본 거예요. 아. 그러니까 빠질 수가 없으니까 못 보죠. 그러니까 박물관 측에서 거기 박물관 저 대표하고 변호사하고 와가지고 우리랑 협상했을 거 아니에요. 오 마이 갓 그렇게 된 거예요. 야. 이게 무슨 뜻이냐 설명을 해주니까 네. 자, 빼봐. 이거 우리 거다. 네. 여기 봐라. 야.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서울에 어디입니까? 경복궁 거기 있는데 들어보면은 묵지가 이야. 그대로 있죠. 야. 그런 기적. 야, 이거 진짜 영화인데요, 이거는 진짜로? 이게 이제 9시 뉴스 나왔어요. 오. 나왔는데 문제가 생긴 거야. 왜요? 박근혜 대통령이 네. 안민석이가 한 이 일에 대해 가지고는 도와주지 마라. 와, 말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우리 이제 문화재청이 환수 받는 주체거든요. 네. 내가 갖고서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제 역할은 여기까지고 미국 정부하고 한국 정부하고 사이에 이게 이제 마지막 행정 절차를 거쳐야죠. 했는데 이제 박근혜 청와대에서 네. 이거 안민석이 한 거 이거 갖고 오지 마라. 그럼 수사라? 그렇게 해서 박근혜 정부 때는 네. 14, 15, 16 이걸 못 가지고 왔어요. 어머나. 그리고 정권이 바뀌고서 17년 6월 달에 가지고 온 거예요. 야. 아, 진짜. 이제 지금은 제가 관심이 있는 게 네. 사도탄광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유명하죠. 사도탄광. 네. 네. 그리고 일본이 유네스코 문화재로 추진하려고 하다가 실패했는데 재추진을 지금 하려고 네, 하고 맞습니다. 있고 유네스코에 지금 재신청을 했습니다. 지난달에 일본 국회의원들이 촉구 결연을 냈어요. 이거 재추진하자고. 아,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이해 당사자인 우리나라가 반대를 하면 유네스코 등재가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정부나 우리 국회는 이거 반대한다라고 촉구 결연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적어도 국회는 내야죠. 네. 제가 하기로 나섰어요. 아. 네, 그래서 오늘도 오기 전까지 이제 촉구 결의안다 주안 써가지고 이제 진짜 애국자. 오늘 오후부터 네. 의원들한테 서명 돌릴 텐데 감사합니다. 국힘의원들은 아무도 안 할 것 같아. 안 하겠. 윤석열 근데 생각이 있으면 하지 않을까?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아, 친일 행보를 보이잖아요. 그 당권은 네. 또 장악하니까. 심지어 이런 거조차도 그래 이런 거는 어떤 뭐 여기 뭐 국힘과 민주당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강제징용의 그 역사가 있는 것을 일본은 그것을 자기들의 어떤 문화재 자랑거리로 그렇죠. 유네스코 등재하려고 하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이거는 정말 온몸으로 막아야 되는 거야. 네, 맞습니다. 맞아요. 군함도는 막지 못했거든. 아. 근데 군함도를 유네스코 등재할 때도 약속. 조건이 있었어요. 맞아요. 한국이 반대하니까 너희들이 여기에 강제징용의 내용까지도 포함을 시켜라. 그게 컨디셔널리 그런 조건부였는데 맞아요. 그걸 일본이 안 지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그거 지키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사도탄강 유네스코 등재 반대한다는 요 촉구 결의안을 지금 제가 이번에 통과시켜서 꼭이요. 그것을 이제 유네스코나 뭐 일본 정부에도 네. 그걸 제가 이제 전달하는 그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아, 진짜 애국자 할 수 있네. 여러분들 가슴이 사이다로 뻥 뚫리는 느낌입니다. 진짜. 민주당 해낼 수 있고, 안민석 의원님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하신다니까, 마음이 좀. 저는 이런 일 할 든든해요. 테니까 든든해. 우리 저 지도부하고 네. 박근근 원내대표는 머리 깎고 단식을 하고 잘한다. 할수 있다, 민주. 아니 근데 제가 11월 초에 네. 머리를 깎으려고 했어요. 아, 진짜요? 왜냐하면은 아니, 근데 비장했어. 다 국민들도 다 비장했어요, 사실. 아니, 그러니까. 네. 그 국가가 강요한 추모 기간 일주일이 이제 지난 다음에 맞아요. 맞아요. 그날 일요일날 교회에서 딱 기도를 하는데 이거 당했다 이거. 맞아요. 아니 슬픔과 분노가 같이 있는 것이지. 맞아요. 국가가 일주일 동안은 슬퍼하기만 해. 이게 어딨어? 맞아요. 야 이거 역겹다 그 생각이 들면서 맞아요. 내가 20년 동안 정치하면서 머리 깎은 적은 한 번도 없으니까 이번에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요구하는 삭발을 해야 되겠다. 그걸 딱 결심을 해요. 그리고 왜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 일단 또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그치, 중요하죠. 밥 굽는 거 말고는 단식 말고는 이 정도 머리는 깎아도 되겠다고 허가를 받았어요. 호랑이 떨어졌어요. 이건 리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이 11월 6일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10월 29일 날 다음 일요일 주일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혼자 깎기는 좀 뻘쭘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지를 찾아서 의원 중에 누구한테 제가 연락할게요. 야, 나랑 같이 좀 머리 깎을래? 여성 의원한테 해버리신 거 아닙니까, 설마? 아유, 설마. 아니에요? 김용민. 그래, 뭐라고 답했어요? 김용민 의원은 네. 제가 김용민 변호사 시절에 최순실 스위스 재산 찾으러 같이 이제 저희들 주진우와 같이 다녔던 그런 인연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편하게 용민아 그러거든요. 야, 용민아. 야, 이거 우리가 말린 것 같아. 이거 한번 돌파해야 되는데 나 머리 깎으려고 하는데 머리 같이 깎자 하니까 저 안 그래도 오늘 오후에 머리 깎으려고 했는데요. 그래. 야, 그 머리 말고 미용실 가자로 들으셨구나. 내일 나랑 같이 삭발하자 이거. 응? 이거 만만치 않다 이거. 우리가 완전 말렸다. 진짜 지나고 보면 말렸잖아요. 맞아요. 그죠? 김용민 의원이 참 용기 있고 정의로운 정치인이에요. 할게요 그러더라고. 그런데 의원들 한번 좀 더 모아볼게요. 그렇잖아요. 2명 하는 것보다 5명, 10명인 게 더 임팩트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몇 시간 지난 다음에 일요일 저녁에 답이 왔는데 의원들한테 이야기해 보니까 삭발은 나중에 하고
농성을 시작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의원 농성 맞아요. 텐트 농성이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맞아요, 그 맞아요. 다음부터 21명이 본청 앞에서 하셨었죠.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 참여하는 분들이 촛불 집회에 나가게 됐고 이제 저하고 같이 6분이 이제 맞아요. 나와서 양희원 저랑 형도 같이 나왔고 맞아요. 무대 위로 올라갔던 맞아요. 거죠. 이제 그게 그런 이제 스토리가 이제 있는 거예요. 아미서원님이 시작하신 거네요. 그거를 그렇죠. 작업을. 그래서 이 정치가 타이밍이 예술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나경원 타이밍 못 맞춰가지고 폭망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11월 6일날 그때 깎았어야 되는데 이거 어디 나가서 말씀하신 적 없으시죠?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깎았어야지. 그러니까 정치는 물론 말로 하는 전쟁이죠. 근데 말로 하는 전쟁에서 끝나지 않으면 이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국조까지 마쳤는데 이게 거의 뭐 뻘쭘하게 돼버린 거 아니에요. 참 허망하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길바닥 위에서 그냥 죽어갔는데도 어느 한 놈 책임지는 놈 없고 맞아. 국조했는데도 뭐 완전히 이제 맹탕 네. 국조가 돼버렸고 맞아요, 맞아요. 그렇다고 지금 뭐 제가 머리 깎는 게 이거 완전히 진짜 뻘쭘한 거죠. 그렇죠. 네. 그때 깎았으면 딱 맞았어요. 글쎄. 타이밍. 네. 참, 가장 비장한 순간이었어요, 그때가. 내가 나경원만 욕할 게 아니라 저 역시도 이 타이밍을 잃어버렸어요. 네, 윤석열이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많이 미숙하고 외교 참사도 벌이고 있어서 앞으로도 혹시 그런 큰 계기가 저는 몇 번이고 오지 않을까 이제는 집권 하에는 의원님, 제가 때가 오면은요, 제가 문자 보내드릴게요. 의원님, 타이밍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정치하면서 어떤 대의를 위해서 명분을 가지고 머리 한번 깎는 거는 꼭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정말 맞습니다. 그 커요. 상징적인 의미가 특히 국회의원께서 나의 국민을 의지를, 대표하는, 네. 나의 분노를, 나의 표출하는 저항심을 맞아요. 보여주는 게 맞아요. 말로 해서 안 되면은 맞아요. 뭐 머리라도 깎아야죠. 맞아요. 정말. 연설은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머리를 깎는 그 이미지를 그냥 쳐들어오는 거잖아요. 보는 순간에. 예. 그러니까 이태원 유족분들이 가장 분노하셨던 게 뭐 국정조사 전에 그러니까 국가에서 애도의 방법이나 기간이나 깊이를 다 정해놓고 본인들이 국가에서 분노조차도 얘기하면 재난의 정치와 죽음의 정치와 유가족의 입까지 막아버렸다는 걸 굉장히 많이 분노를 하셨었거든요. 김용민이한테 엮인 것 같아. 그때 야 농성대로 하되 너랑 나랑 하자. 머리 깎자. 그 이태원 참사 벌어지고 나서 첫 전국 집회여가지고 시민들이 비장하게 모였어요. 정말 비장하게 맞아요. 그때요, 진짜. 참 아쉽네요. 자, 내가 이 타이밍에서 김용민 의원한테 전화? 전화해서 전화. 왜 그때 머리를 안 깎는지 내가 좀 김용민 의원님한테 왜 그때 머리를 못 깎게 했는지 전화 연결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중해 주세요. 진짜 웃긴다, 오늘 방송. 여보세요? 용민 네, 그래 잘 지내? 네, 선생님이시죠? 야 우리가 11월 초 그때 내가 머리 깎자고 했을 때 네. 그때 우리가 너랑 나만이라도 머리를 깎았어야 됐는데 그지? 아, 뭔가 행동을 하긴 해야 되는데요, 진짜. 그래. 근데 지금은 머리 깎는 게 뻘쭘하지. 그때가 타이밍이었어. 그 농성은 농성대로 하고 삭발조는 몇 명이 삭발을 해서 뭔가 우리가 좀 돌파를 해나가는 물꼬를 트는 그런 좀 행동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뭐 지금 뭐 머리 깎아봤자 야, 쟤들 뭐야 그러지. 오선 의원을 머리 한번 깎게 한번 만들어 봐봐 한번. 이제 거침없이 광장도 나가고 응? 또 국회에서는 또 뭐 지도부나 원내대표가 저 텐트 치고 응? 농성하고 응? 이제 그러한 이제 더 이상 뭐 말로 해서 이게 되겠어? 응? 김건희 특검 이거 뭐 말로 해서 되겠어? 맞습니다. 안 되지. 우리가 나서자고. 해야죠. 아, 근데 지금 딜레마가, 항상 그 딜레마가 민주당이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고 있냐라는 거를 참 넘기고 어려운. 그래서 우리가 하자고. 그래. 옆에서 그래. 응원하겠습니다, 어머님. 끊기도 전에 그냥. 야, 너무나 아, 네, 재밌어요. 네.
방송 아. 나가면 김영미 의원님 꼭 봐주시면 큰일 감사하겠습니다. 났다. 왜냐면은 그 의원님한테 의원님 지금 방송 중이에요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좋습니다. 어우, 저희 너무 재밌어가지고 시간을 네, 그러니까. 어우, 제 소주 한잔 하면서 얘기했었어야 되는데 이럴 줄 그래서 알았으면. 마무리합시다. 네, 재밌었습니다. 자, 일단 오선 의원을 모시고 이게 그 아까 아이고, 네. 이재정 의원이 하는 조회수보다 네, 더 많이 나오면은 네. 2탄을 합시다.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근데 나의 많이 나가요. 경쟁자는 이재정. 이재정 의원님 듣고 계시죠? 좋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해보도록 하고요. 긴 시간 즐거웠고, 그리고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빵을 사다 주신 거예요. 자, 네, 의원님도 지금 배고픈 보고 계십니까? 저희한테. 네. 네, 아주 정말 좋은 시간이었고요. 네. 부산의 고집센 빵. 네, 그렇죠. 고집센 빵. 그리고 실제로 맛있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자, 끝으로 이제 마무리 멘트 들어야 되는데, 긴 시간 함께 했는데 어떠셨는지 소감 마지막으로 해주시고 인사를 끝내겠습니다. 이게 좀 캠핑장 분위기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코디를 좀 맞춰 왔는데요. 네, 청바지. 사실 되게 어색해요. 근데 정치가 사실은 우리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또 세상을 바꾸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정치인들도 오늘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오늘 더민주. 이걸 제목이 뭡니까? 더민주 힐링 캠프입니다. 힐링 캠프. 네. 힐링 별로 안 됐을 것 같은데 힐링 캠프 하면서 제가 이제 드는 생각이었고요. 이제 민주당이 한 손에는 선명야당의 깃발, 한 손에는 민생야당의 깃발, 이 두 깃발을 우리가 잘 들어야지 국민들이 내년 총선에도 저희들에게 표를 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야당이 탄압받는 이 국면에서는 선명야당의 깃발을 더 높이 들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이제 뭐 이 힐링 캠프를 보시는 우리 이제 당원, 거의 다 당원이겠죠. 네. 당원들께서는 지역의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좀 하시고 싶은 이야기들을 뭐 문자도 좋고 뭐 전화도 좋고 당의 주인은 누굽니까? 국회의원입니까? 당원입니다. 아닙니다. 당원입니다. 당원들이 주인 행사를 하고 국회의원들을 말 그대로 머슴처럼 부려먹는 그게 슬기로운 당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원이 주인되는 민주당을 위해서 당원 스스로가 슬기로운 당원의 그런 실천을 그렇게 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함께하는 더 힐링 캠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